안녕하세요, 북서울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구서당 10전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앞부분에 이제 구서당이 왜 만들어졌는가 이런 것들이 내용이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자, 신라의 군사력은 통일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급격하게 팽창했는데 삼국 통일이 완료되니까 이런 군사 조직의 재편성이 이제 필요했던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재편성에 있어서 중요한 방향은 전제 왕권을 밑받친 중앙군을 강화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배경 아래 뭐냐면 그 군사 조직으로서 구서당이 이제 만들죠. 보통 이 구서당은 이제 중앙군이죠. 그 신라 중앙군 그 전에 그러니까 삼국시대 때 대당이라는 중앙군이 있었어요. 재당. 그래서 이걸 학대 개편한 것이 구서당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거기 구서당을 이제 좀 보면 여기 주로 이제 우선 국민들 보면 신라인, 백제인, 고구려인, 말갈인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죠. 여기 또 고구려인도 있고 요때 고구려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라의 이제 제후국인 음, 그 고덕국 관련된 상으로 구성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게 상당히 뭐냐면 삼국 통일하고 나서 그 당시 민족 융합적인 측면에서 군대를 조직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피정국민들의 어떤 적극적인 포용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요. 자, 서당이란 것은 모병에 의해서 조직된 군대로서 통일 전부터 있었는데 아까 이제 대당이라는 조직이 있다고 했죠. 통일인 신문학 때 구서당으로 완성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이제 그 진평왕 때 기록에 보면 서당을 설치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조금씩 만들다가 신문왕 때 청금서당을 통해서 완성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이들은 왕경에 주둔하면서 국왕에 직속된 특수부대 성격을 갖고 있고요. 자, 구서당은 통일 후에 그 고구려 백제 말갈 등 피종민들을 포함해서 편성했는데 이들은 옷김에 따라서 색깔 부여 따라 부대 명칭이 달라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 관련돼 갖고 예전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이 보독국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보독국민도 여기 구서당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자, 이와 같이 옥기셈에 의해서 부대 명칭이 정한 것은 구서당이 국왕에 직속된 이론적인 군사 조직한 걸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이 옥기셈이 왜 그런 것을 정했는가라는 내용이 있죠. 예, 이론적인 군사 조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리아의 통일신라 때는 종전에 이 대당 대신에 아까 이제 그 왕경군이 있었다고 했죠. 이 구서당을 대표하는 군사 조직이 되었고 그만큼 왕권의 강화가 이루어졌다. 그다음에 중앙군도 있고 이제 뭐냐면 지방군도 있어요. 지방군. 지방군은 이제 통일 이전에는 오정이라고 있었거든요. 예, 이걸 10정으로 늘렸어. 10정으로. 참고로 이 정이나 당이나 이런 말들은 이 부대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통일신라가 이제 구주도 이제 그 제시했잖아요. 그래서 주가 이 군사 조직과 결합돼서 되게 구주당 일정씩 배치를 해요. 다만 예외적으로 국경지대의 어떤 한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정을 설치해서 총 10정을 이제 설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앙군의 핵심이 되는 구서당인데 대해서 지방군의 중심이 있는 것은 10정이다. 그래서 10정은 구주에 하나씩 설치되고 다만 국방상 요지인 한주, 그 한산주죠. 한주에는 이정을 뒀는데 이는 통일신라의 주가 군사적 조직과 결합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이 밖에도 이제 그 뭐냐면 특수한 부대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기타 등등 오주소가 있고 그다음에 삼변수당 이런 그런 부대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중앙에 보면 이제 일종의 경호 조직 같은 시위부 같은 그 조직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통일신라 시대 때의 정치 조직을 관련돼서 군사 조직 관련돼서 한번 봤고 그다음에 이제 볼 게 이제 토지제도 관련된 내용이에요.
되게 인제 고대 시대 때 인제 그 경제사 할 때 통일신라 시대 때 이 토지대도 관련돼서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제 보면 되게 이제 그 주요 내용이 보면 관료전, 그다음에 노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예. 자, 그러면 인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신라의 귀족들은 통일전쟁 과정에서 많은 전쟁 노비와 그다음에 시급을 받아 경제적인 부를 확대했다. 그런데 요 시급이라는 것은 그 노급하고 좀 달라요. 노급 같은 경우에는 간직의 대가로서, 내가 간직의 그 대가로서 인제 받는 거고, 시급이라는 것은 내가 공로를 대한 대가로서 받는 거야. 예. 그리고 인제 있고, 아니면 예전에 인제 그 항복했던 소국의 그 수장들 있죠. 이 수장들이 일시적으로 인제 자기 영역을 시급으로 받아요. 어 그래서 인제 이런 목록을 받고, 아니면 왕실의 인제 왕자나 이런 일가 친족들이 받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시급이라고 해요. 예. 시급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제 그 호일 단위로 인제 해서 받거든요. 예, 이게 좀 특징이에요. 그래서 노급은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받죠. 예. 자, 근데 인제 이렇게 인제 시급을 받더라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인제 어떻게 되냐면, 이 이제 뭐 세대를 거듭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노급이 돼요. 그래 갖고 이 사람들이 왜 인제 이렇게 노급이 되냐면, 원래는 이제 귀족이었다가 그 지역에 인제 노급으로 인제 시급을 받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중앙에 진출해 가지고 좀 오랫동안 이제 관료로서 세습이 되면 그 자기의 노급을 시급을 시급지를 노급지로 이제 바꿔 가지고 받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이런 목적으로 인제 시급을 받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이 이제 이 시급을 간직의 인제 뭐냐면 근무 대가로 받는 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 이게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고, 또한 이는 간직에 따라서 인제 노급을 받았는데, 그것은 그 토지에서 나온 조세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부역까지도 증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죠. 예. 거기에다 이제 그 지역의 특산물이었던 공납까지 인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나 통일 이후에 이제 증대의 전제 왕권은 이들 귀족의 경제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강행했는데, 자, 그래서 신문학 때는 관리들에게 관료존을 지급했다. 이렇게 있어요. 관료존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수조권만 받도록 하는 거거든요. 수조권. 자, 그래서 인제 주고, 그다음에 인제 이게 687 년이죠. 그 후에 인제 2년 뒤에 노고를 폐지했어. 예. 그래서 이거 정확히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687 년에 관료전을 지급하고 689 년에 노급을 폐지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조를 지급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세조를 차등했게 인제 지급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세조는 녹봉이 되는 거죠, 녹봉. 그래서 이렇게 관료존과 녹봉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노급을 폐지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이와 같이 노고의 폐지와 이제 관료전, 세조의 지급은 그 당시 중앙 정부가 귀족들이 직접적으로 백성을 지배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다. 자, 이에 인제 귀족들이 강력하게 반발해서 그 당시 다시 인제 뭐냐면 그 757 년에 노급이 부활되고 관료전과 세조가 이제 폐지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이것인데, 이거는 이제 뭐 귀족들의 반발 때문에 노급 부활과 관료전 폐지라는 주장도 있고요. 뭐 해석 여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그 당시 인제 또 너무 이제 강력한 인제 그 하나 정책 같은 왕권 강화 정책을 하니까 너무 반발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무마시키게 됐던 것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신라 후기 때 이제 귀족들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사치스러운 이제 한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런 경제적 기반을 갖췄기 때문이다. 자, 한편 일반 백성들은 정정을 지급하고 대신 국가에 조를 바치겠다 이렇게 있어요. 자, 요 정정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라는 건데, 이 정정이라는 것은 성동왕 때 이제 실시했던 제도죠. 그래서 그 일종의 인제 당나라의 균전제와 좀 비슷한 제도예요. 그래서 땅을 지급하고 대신 인제 뭐 세역이라든지 군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것들인데, 자, 여기 이 정전 지급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추인설,
두 번째는 지급설. 그러니까 추인설이라는 것은 기존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이 민의 토지, 그래서 인제 보통 연수유답전이라고 하는 거죠. 민정문서에 나오는 이것을 국가 권력이 추인해 줬다. 그래서 왕토 사상에 따라서 백성들의 토지는 모두 다 국민의 왕의 토지라는 관념 안에 이 백성들의 민전을 추인해 줬다는 설이고요. 그다음 지급수라는 거는 실제로 지급했다는 건데 대개 이 추인설에 이제 초점을 맞춰 있어요. 예. 그리고 없는 사람들만 이제 항모지나 이런 땅을 좀 나눠 줬다. 그런 개념이죠. 예. 그래서 인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예, 722 년에 처음으로 백성들의 정전을 주었다는 기록이 이를 말해 주고 있고, 755 년에 경동학 때 작성한 거 보이는 정차원의 신라 장전에 의하면 연수유적단, 그러니까 연수유답전이라고 하죠. 예. 그 연수유답전이 인제 여기 주어졌다. 그래서 여기서 연수유답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연이라는 것은 자연어예요. 자연어가 한때 그 준, 뭐냐 닭과 전이다. 이게 논답이죠. 예. 밭전자이고요. 그래서 인제 이런 의미인데 주어진 거보단 그냥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이 추인해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연수유답전은 농민들이 호별로 이제 경작하는 토지로서 바로 이 정전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제 해석을 할 수 있죠. 예. 그러나 인제 이들 정전이나 연수유답은 국가에서 지급됐다고 하지만 왕토 사상에 따른 것으로 실제로 농민들이 원래부터 소유하고 있던 경작 토지에 대한 권리를 국가로부터 인정받고 그 대신에 인제 대해서 조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취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게 추인설에 입각한 거야. 예. 그래서 있고, 요때 이 왕토 사상이라는 것은 왕이 뭐냐면 토지를 다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왕국 안에 있는 토지는 다 왕의 토지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원래 직역하면 그런 의미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당시에 민전이 존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왕조차도 그 민전을 뺏으려면 뺏음보다 그걸 가지려면 적당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건데 그래서 이제 그걸 볼 수 있는 게 인제 뭐냐면 매집권이라는 거죠. 매집권이 토지시를 대상으로 인제 하긴 했지만 일단 땅을 뭐냐면 빌리거나 하여튼 거기에 땅을 가지려고 하면 왕조차도 돈을 줘야 된다. 그런 사고방식이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인제 왕토 사상은 그냥 이념적인 얘기고 실제적으로는 인제 농민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는 있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민전들이요. 그래서 왕토 사상은 이념적이고 다만 인제 왕이 토지를 소유한다는 의미보다는 뭐냐 왕이 토지를 통치한다. 국가를 통치한다. 이런 의미에서 통치권적인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뭐 이렇게 있고. 자, 신라의 농민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정전이라는 이름으로 경작했고 그다음에 대신 조를 납부하는 자연농민의 대부분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인제 노예가 있긴 있어요. 노비가 있긴 있는데 그 노비 비중이 신라 장정문서에 보면 민정문서에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노비가.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인제 주요 생산층은 자연농민일 것이다. 이렇게 인제 보고 있거든요. 자, 그다음에 신라 장정문서 장정 관련된 내용 볼게요. 신라 민정문서라고 또 하죠. 네. 자, 이 민정문서는 이제 뭐 때문에 만들었냐. 보통 농민들의 생산 자원을 파악해서 세금과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인제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1933 년에 일본 동대사에 보면 정차원이라는 왕실 뭐냐면 예 직속에 큰 창고가 있어요. 그때 이제 정청원의 불경이 있었는데 그 불경의 격포지에 이 발견된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불경을 만들 때 주로 인제 강공서의 이제 이면지를 가지고 만드는데 아마 신라의 인제 행정문서가 일본에 이면지로 팔려 나갔나 봐요. 그래서 일본에서 거기 인제 불경을 적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신라에서 만든 이면지를 만든 불경이 일본으로 건너갔거나 뭐 등등 해서 그랬는데 이 불경 내용보다는 격포지에 있는 이면지로 사용했던 내용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서원경을 구성하는 이제 모촌과 그 모촌을 비롯한 그 밑에 4개 총락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보통 이 4개 총락을 1개 행정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4개 자연촌락이 묶어서 1개 행정촌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4개 총락 중에 1명을 저기 1명의 수장을 뽑아 가지고 촌주로 임명을 하죠. 예. 뭐 이렇게 해서 이 촌주는 주로 인제 총락 단위로 3 년마다 인제 이렇게 문서를 작성해요. 예. 그래 갖고 인제 있는 건데 자 여기에서 인제 파악할 게 뭐냐. 요게 인제 목적 자체가 뭐예요? 그 세금과 노동력 국가가 동원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될 수 있는 세원이 될 수 있는 어떤 노동력이라든지 그다음 토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데 주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예전에 어떤 것들을 파악했는가 이런 것들이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인제 내용을 볼게요. 아 이거 내용을 이제 보기 전에 이 과정을 이제 운영 방법을 좀 볼 필요 있어요. 잠깐만요. 예. 서브노트 좀 보면 자 여기가 인제 운영 방법 관련된 내용인데 자 보통 여기 인제 그 통일신라 시대 때 인제 그 운영 방법을 보면 민족문서를 바탕으로 인제 보면요. 자 마을마다 공유지가 있어요. 네 공유지. 그래서 이게 인제 간모당, 내신형당, 마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간모당 같은 경우에는 인제 주로 이 간모전답이라고 하죠. 국가에 속한 관유지예요. 예. 그래서 각 촌락마다 인제 있어요. 그래 갖고 인제 있고 내시형답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시형 관리에게 할당된 관료전이에요. 관료전. 예. 그래서 인제 이 내시형이라는 그 관료전이 있고 마전이라는 것은 국가에 이제 3월 복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주요 옷이 삼배였잖아요. 그래서 삼배를 수취하기 위한 어떤 토지예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는 마을의 공유지에 설정돼 있어, 공유지. 그래서 인제 이런 공유지에서 보통 마을 사람들이 하루 이틀 정도 돌아가면서 일을 해 주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생산된 물품들을 여기 인제 뭐 국가라든지 해당 관리들에게 갖다 바치는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요렇게 공유지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세금을 납부할 때 나중에 고려나 뭐 조선시대처럼 호당, 토지당 이렇게 세금 납부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을 단위로 해 갖고 자신이 노동을 통해서 납부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노동지대라고 하죠. 예. 그 노동지세죠. 예. 그래서 노동지세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는데 이게 인제 좀 더 발전되면 헌물지세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더 발전되면 인제 뭐냐면 화폐지대 지세가 되는 거예요. 화폐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노동으로 납부를 하거나 그리고 그다음 단계가 헌물납 그다음에 이게 화폐납 이런 식으로 발전을 걷게 되는데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비슷해요. 예. 자 그리고 인제 여기에 보면 인제 공유주를 제하고는 그 연수유답전이라는 사유지가 있어요. 사유지. 이거는 민전이죠. 개인이 다 가지고 있는 토지인데 여기에서 인제 촌주이답이라는 게 있어요. 촌주이답. 촌주이답은 이 촌주가 갖고 있는 답을 얘기해요. 예. 그래서 요 답은 면세전이야. 왜냐하면 촌주가 인제 3 년마다 한 번씩 이걸 작성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제 얘네들은 빠주는데 그럼 여기에서 촌주이답이 빠지는 게 뭐냐? 이게 의미가 뭐냐? 이거 뭐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금은 어떤 식으로 인제 냈다고 했죠? 마을 공유지에 가 갖고 일을 대신해 주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인제 촌주는 역을 여러 가지 국가의 공문서나 이런 것들 작성하는 등 역을 했기 때문에 요걸 빠주는 거야. 공유지에 가서 일을 내 주는 건. 그리고 촌주의답이라는 자체도 땅이 이게 넓기 때문에 촌주가 또 세력 그 지역의 유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직접 가서 뭐 일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분명히 인제 이게 있는데 아마 이 촌주의답은 그 당시 인제 촌주의 가족들의 노동력보다는 이 뭐냐 '마을 사람들의 노동력에 의지할 것이다.' 아니면 촌주가 갖고 있는 노비에 의해서 노 할 것이라는 설도 있어요. 물론 친 촌주가 직접 경작했다는 설도 있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성격의 토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제 '이런 식으로 이 운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신라 장정의 인제 장정에는
연수 유답전 외에도 간모답, 그다음 내시형답. 요 간모답은 이 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죠. 국가의 토지고 그 내시형답, 촌주 위답 등이 명칭이 나오고 있다. 자, 간모답은 그다음에 그 소출이 국가에 들어가는 간유지고요. 내시형답은 이제 내시형이라는 관리에게 할당된 관료전이고 촌주 위답은 그 촌주에게 할당된 토지였는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들 토지가 다 총민회에서 경작되죠. 총민회에서. 그리고 이제 간모답, 그다음에 여기 내시형답, 음 이런 것들은 그 마을 공유지에 설정된 토지예요. 이거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아니라 그 마을 공유지에 설정된 토지다. 그래서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 때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민전에다 수주권이 형성된 반면에 이거는 그 마을 공유지에 실제적으로 이제 수주권이 형성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게 안 되네요.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인제 있고 촌주 위답은 민전에 속하는 거고요. 예. 자, 그러니까 인제 촌민들은 자기의 연수 유답전을 경작하여 수확을 거둬들인 대가로 이들 토지를 공동 경작을 했다. 이걸 인제 말하면 노동지세라고 하죠. 노동지세. 예. 자, 그러므로 통일신라 시대 때 농민들은 자영농민으로서 독립적인 연수 유답전을 소유 경작하는 한편 그 당시 촌에 할당된 공유지를 그 공동체의 노동으로 경작하는 정통적 유지에 위해서 요역을 부담했던 것이다. 이렇게 있고요. 대개 이제 신라의 이게 그 장정은 서운경, 지금의 청주 부근에 4개 자연촌락이 대장이었는데 요게 인제 결부지였던 토지 명제가 있어요. 그래서 결부라는 명칭이 여기 나오죠. 여기. 어. 그래서 결부라는 것은 결부속파라는 말이 있어요. 예. 이게 준말이야. 예. 결부제. 근데 이 주의할 것은 요때 결부제는 우리가 인제 조선 고려 시대 때 이 결부제의 의미는 생산량을 의미하잖아요. 어. 그래서 근데 여기는 생산량의 의미가 아니라 토지의 면적을 의미해요. 이게 좀 달라. 예. 결부가. 그래서 토지의 면적을 의미한다. 결부라는 의미가. 근데 이게 인제 고려 시대 때 그 토지 생산성이 올라가면서 농업 생산이 올라가면서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서 인제 뭐냐면 결부의 의미가 생산량이라는 의미로 바뀌게 돼요. 예. 그래서 같은 일결이라도 비옥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예. 그래서 인제 요렇게 있는데 이걸 인제 그 동족 이세라고 하죠. 생산량에 따라서. 동일한 면적이라도 세금이 달라진다 이런 거고 요때 인제 결부는 토지 면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 그 말을 잘못했네요. 제가 다시 할게요. 이게 이적동세죠. 이적동세. 예. 그래서 이적동세라는 것은 그 토지의 면적이 다르더라도 같은 일결이면 동시에 인제 세금을 동일하게 받는다 이런 말이야. 이건 생산량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고 요때는 이제 동족이세요. 동족이세는 뭐냐면 같은 그 일결이라도 세금이 달라진다는 거야. 이거는 인제 결부에 입각해서 인제 상중하로 입격해서 같은 일기라도 상결, 중결, 하에 따라서 이렇게 인제 달라지는 거고 이족동세라는 것은 일결이면 무조건이면 같은 그 뭐냐면 넓이라도 아니 다른 넓이라도 동시에 일결은 동일하게 세금을 걷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인제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해 갖고 걷는 건 생산이 낮기 때문에 일결을 기준으로 해 갖고 상중하로 걸었던 거고 여기에선 토지 생산이 높아지면서 비옥도가 커졌기 때문에 굳이 인제 뭐냐면 이렇게 토지를 똑같이 나눠 가지고 인제 세금을 걷는 것보다는 일결이라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 갖고 토지 면적을 그 받 일결 기준으로 해서 토지 면적과 상관없이 세금을 걷는 거야. 예. 그래서 그 의미가 좀 달라진다. 이건 나중에 제가 다시 뒤에 결부제 할 때 좀 얘기를 해 드릴게요. 그리고 참고로 이 당시 결부제는 그렇게 비중이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토지를 바탕으로 결부제 그 내용은 비중이 높지 않고 주로 인제 노동력에 상당히 비중이 높죠. 특히 성인 남자의 노동, 정남에 인제 상당히 포인트를 두고 세금을 걷었다. 그리고 토지는 그 뭐냐면 그냥 부수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고려나 조선시대 넘어오면서 이 토지의 비중이 인제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생산량이 달라지면서 아까 이적 동사 형식이고, 같은 일결이면 무조건 동일한 생을 걷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토지 생산량 상관없이, 토지 절대적인 면적 상관없이. 그래서 요때의 결부제라는 건 생산량보다는 토지 면적이다. 그 동족 이세에 따라서 일결이면 같은 일결이면 동일한 이제 면적이고, 그에 따라 상중하로 세금을 걷는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토지 면적 외에도 또한 연수, 인구수, 음화수, 그리고 뽕나무, 잣나무, 포도나무까지 기록을 해서 3년 만에 변동사항을 쓰여 있어 정부가 농민들의 조세와 유역 부과에 자료를 파악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징수 대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출 문제에서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파악을 해 두고요. 자, 그다음에 호는 인정의 다수에 따라서 상상호와 하호, 구등급으로 나누고, 그리고 이제 인구는 남녀별, 연령별 구분하여 파악하는 등 잠호 상세한 내용이 있었는데, 요게 나타난 신라 후기 총락의 모습은 영세한 걸로 보여진다.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잠깐 이제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연령 구분에 따라서 인제 걷는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인제 연령을 이런 식으로 인제 구분을 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인제 16 세에서 인제 60세 정도 되는, 이게 57 세로 적혀 있는데, 정남이 되게 중요해요. 정남. 그래서 이 정남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연수, 호구수에 따라서 인제 또 나눠지는데요. 여기에서 인제 보면 호구수는 상상호부터 하하호까지, 예, 9등급 편제돼 있죠. 그래서 이제 호구수를 나눌 때 기준은 인정의 다수와 토지 양인데, 여기에서 인제 인정의 다수가 주요 내용이고, 결부를 바탕 토지 양은 이제 보조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 갖고 인제 이렇게 호구를 나누고, 그리고 인제 이 호구에 따라서 개연을 인제 하는데, 개연은 인제 뭐냐면 이걸 공연을 한산해서 총납부 계산하는 게 그 뭐냐면 그 개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예를 들어 이제 9등급을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9등급을 나누면, 예를 들어 상상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1 등급 호는 점수가 9 점이 되는 거야. 예. 그다음에 중상호는 뭐냐면 점수가 8 점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 갖고 계산을 해 가지고 총 그 마을의 계산을 어 총 점수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인제 매기는 것이 계연이다. 그래서 요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때 인제 구등급호로 나누는 것을 인제 공연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요걸 공연이라고 하는데, 상상호부터 중하 이렇게 이제 공연을 하는데, 이 공연의 기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예. 그래 갖고 인제 편어설이 있고 자연어서가 있는데, 자연어서는 인제 15가 모여 있는 자연촌 단위로 해 갖고 자연 지형에 따라 인위적으로 인제 구분했다라는 설도 있고, 편어서는 1 인당 경작지가 지나치게 넓을 경우에 1 인당을 10에서 15 길로 추정해 갖고 걸었다. 국가가 임의적으로 잘라 가지고 걸었다. 이런 설이 있어. 그러니까 호의 기준을 그 뭐냐면 어 사람이 진짜 살고 있는 그 길 기준으로 하냐, 아니면 토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나누냐. 그래서 편호설에 따르면 같은 호인에도 불구하고 너무 토지가 많거나 인력이 많을 경우에, 노동력이 많을 경우에 그 두 개의 호로 나눠 가지고 거둘 수 있다는 설이죠. 근데 이제 보통 이 자연호로 넘어가요. 그냥 한 개의 호를 가지고 그 호에 가지고 있는 이제 그 토지나 노동에 따라서 기준이 나눴다. 이렇게 인제 보고 있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인제 고 해서 호구수를 나눴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요게 이제 조사 대상 중에 노비도 있는데, 노비가 그렇게 비중이 높지가 않아요. 이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노비가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보통 사회 경제사 사학자들은 신라 사회를 노비 사회, 노예제 사회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노예제 사회가 될 수가 없죠. 주로 자영농민들이 주 생산자였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인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여기에서 시민한국사에서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182 페이지 펴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신라의 토지제도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자,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는 귀족 관료들에게 수조권을 지급했다. 그래서 노급이나 관료전, 시급 등의 토지를 국가제도로서 운영되는데 국가가 유지되고 운영하는 데 봉사하는 왕족, 귀족들에게 지급했다. 지급했다. 그러니까 수조권이라는 자체는 그 뭐냐면 어 관료가 국가의 역을 수행함으로써 받는 대가를 얘기해 반대 급부를 얘기한 거죠. 예. 그래서 인제 그때 인제 관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왕족들이나 아니면 귀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족과 귀족들이 국가의 역을 수행할 때 받는 대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노급이란 뜻은 관료에게 녹을 주는 지역이라는 뜻한다. 중앙 집권적 지배체를 정비하기 시작하면서 시기부터 시행된 걸 추정되는데 대개 이 노급은 예전에 자기 선조들이 받았던 시급지의 이 노급을 이제 설정해서 받아요. 왜냐하면 이들 상당수가 이제 세습적으로 이제 관료 취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시급지에다 노급을 이제 이름이라는 이름으로 너희들이 일을 했기 때문에 주는 식으로 이렇게 준다 하는 식으로 뭐냐면 시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왕족과 진골 귀족들에게 지급했다. 자, 노급을 받은 이제 귀족 관료들은 자신의 보수로 국가를 대신해 노급에서 세금을 걷었는데 단순히 수학만의 일정액을 걷는 것이 그치지 않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노동력을 인제 사적으로 부릴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예.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 인제 여지가 있었다인데 그 해석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앞에서 인제 얘기한 것처럼 이 노급도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노급 같은 우리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수조건만 걷는다 원칙적으로. 그치만 실질적으로 인제 뭐냐면 수조건 걷는 가운데 노동력이라든지 특산물 같은 것들을 징수할 수 있는 관례가 형성됐다. 그래서 인제 있고 수조건을 걷는 과정에 노동력을 이제 동원하거나 특산물 징수를 하였다. 이게 원칙이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간행적으로 했다는 거고 이거는 경제사학자들이 주장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인제 어떤 이제 우리가 인제 교과서에서는 보통 통상적으로는 수조건 외에도 노동력이라든지 특산물 같은 걸 징수하는 것을 어 이렇게 명문화시켜 갖고 인제 제도적으로 운영했다라는 설이 여기에 속하죠. 여기는 원칙상은 수조건에 하지만 노동력과 특산물 징수 등 이런 것들이 간행적으로 행해졌다. 그래서 인제 아마 여기 뉘앙스 요쪽에 좀 약간 맞춰 가지고 좀 얘기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 생각에. 자, 수치액도 그 당시 인제 국가가 정한 규정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 통일 이후에 이제 중앙 집권을 지향한 과정에서 그 당시에 예 노구 폐지와 부활을 방북했다. 자, 687년 문무 관료제 토지를 하사했는데 관료들은 노구과 달리 토지 지배에서 수조권 한정함으로써 자의적 수치를 이룰 수 있을 여지를 없애는 데 나온 조치다. 그래서 인제 요 관료전이 그 당시 인제 이거는 유일하게 인제 유일하게 수조권만 징는 거야. 간행적이든 그 법제적이든 수조권만 징수를 하도록 했고 뭐 요역이라든지 공락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 걷지 못하도록 인제 한 거죠. 자, 백제와 고구려 멸망한 이후에 수초권을 지급한 토지가 확대되기 예 이런 제도를 시행할 수 있었다. 신라의 촌랑 문서에서 그걸 볼 수 있는 게 내시형답을 인제 볼 수 있죠. 내시형답 사결이 있는데 이게 인제 학자들은 관료조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내시형이라는 관리에게 논사결에 수초권을 지급한 것으로 관료전에 사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때 인제 내시형은 설정된 이 관료전 누가 징수하냐. 이거 가지고 인제 여러 가지 설이 있겠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수조건만 징수할 수 있으면 뭐야 관리가 징수하는 게 아니라 그 해당 지역의 인제 수령이나 아니면 지방관이나 아니면 촌주가 징수해서 국가에 바치면 그걸 국가에서 인제 관리들에게 주는 방식이 좀 더 수조권을 징수하는 데만 수조권만 징수하는 데 맞겠죠. 그래서 뭐 이 수조권을 받은 이제 관료가 징수하는 게 아니라 국가 권력이 대신 징수해서 아니면 촌주가 징수해서 뭐 줬다. 뭐 이런 설이 있어요. 예. 근데 이것도 설이고 정확하지가 않아. 왜냐하면 고대사 기록은 너무 기록이 적기 때문에
그 해석하는 사람 따라서 인제 한도 끝도 없거든요. 뭐 그게 대표적인 설은 제가 소개만 해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간료족을 하사한 2년 뒤인 689 년에 노고를 폐지했어요.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세금을 거둔 뒤에 간료의 등급에 따라서 매년 곡식을 차등 있게 지급했다. 앞에서 얘기한 거죠. 관리가 이제 수조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국가나 촌주가 인제 수조를 세금을 거둔 다음에 그 위에 그 관료에게 지급했다. 그래야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요게 노동력을 사적으로 부릴 수 있는 여지를 없앨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뭐 요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예. 자, 이는 오랫동안 노급제를 운영하면서 누적된 노급주의 횡포를 막고, 그다음에 농민의 과도한 부담을 바로잡고 조세를 국가가 직접 수취해 재정을 충실하려는 시도였다. 자, 구간 권력이 안정적으로 행사되고 귀족 세력이 약화되는 동안 이 조치는 유지였다. 그러나 귀족의 불만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결 757년에 경동학 때 노고를 없애고 다시 노고를 지급했 녹봉을 없애고 노고를 지급했다. 자, 그래서 귀족들 불만을 완전히 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는데 뭐 요거에 대해서는 해석 여하에 따라서 인제 볼 수가 있는데 그 앞에서 인제 얘기한 것처럼 이 경동원 때가 귀족 세력 때 그렇게 큰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매해. 그래서 이때 귀족 세력 때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인제 했던 것도 있고, 너무 적극적인 중앙 집권화 정책 왕권 강화를 하니까 그 불만이 너무 많아지고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인제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게 뒤에 후자 견해를 인제 제시를 한 것 같고요. 교과서나 일반적인 견해는 귀족 세력이 컸으니까 녹봉이 없애지고 이제 노고를 지급했다. 관료제는 없애고 노고를 지급했다. 이런 설도 인제 있다는 거. 그다음에 고위 귀족들이나 특별한 공헌이 있는 관료들에게 시급이 주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 시급제는 통일 이전부터 있었고 그 사례가 이제 나오는데, 532 년에 금강가의 구여왕이 항복해지니까 그 지역을 시급으로 인제 준 사례가 있다. 시급은 원칙상 단대에 한정된 권리이기 때문에 간혹 세속되기는 하지만 단대에 한정돼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이 신라의 이제 시급제는 7 세기 중엽에 변화를 맞았다. 종래 지역 단위로 지급됐던 것이 당의 영향으로 호수 단위로 바뀌었다.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노급이나 이런 거는 토지를 준 거죠, 토지. 그 해당 지역에 토지를 준 데 반해서 요 그 노급은 시급은 그 호를 기준으로 줘, 호를. 이게 아마 당의 영향을 받았다는데 이것도 뭐 설이 많긴 많아. 근데 하여튼 여기에서는 그렇게 적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죠. 그래서 인제 668년 김유신은 태태, 서방한 간 등과 함께 시급 500 원을 받았고요. 김인무는 무효할 때 시급 300 을 받았다가 나중에 500 원까지 늘렸다. 그 이 시급은 주로 지급 대상이 뭐냐면 왕족이나 공훈자, 그러니까 국가에 큰 공헌을 세웠던 사람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여기 보면 이 김유신 같은 경우에 요에 해당을 하겠죠. 예. 김인무는 여기에 인제 해당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인제 나중에 이런 간행들이 뒤에 이제 고려시대까지 이어지거든요. 근데 고려시대 때는 시급은 주로 왕족들에게 주어져요. 예. 그 왕족들이 인제 시급을 인제 뭐냐면 그 관리하기 위해서 불을 설치하거든요, 불. 이거는 신라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불을 설치하고 거기에 독자적인 또 관리를 둬요. 이걸 계부라고 해요. 계부. 예. 그래서 이런 계부의 권한이 그 당시에 있었다. 그래서 이 부가 나중에 인제 점점 커지고 하니까 이게 인제 조선 시대 때 들어와서는 정식이 뭐로 부로 편입되죠. 조선 시대 때는 인제 노국 같은 시급 같은 게 없어졌죠. 예. 그래서 있고, 다만 이제 고려 시대 때는 인제 그 무인 집권자들이 일부가 시급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김용의 시급은 인제 옹충주 지역에 있으며 김윤신의 시급도 옛 백제 지역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궁궐을 세운 자에겐 전승제를 시급해 줬던 정통은 고구려 확인되었다. 새로 획득된 영토를 시급에 설정한 것이 국가 재정이나 왕실의 수입에 어 손실에 덜 끼치는 방법이었다. 예. 어차피 자기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부터.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다 설정해 주면 한동안 인제 뭐냐면 국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죠. 어차피 남의 땅을 뺏어다 준 거니깐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해서 얘기하면 이 당시에 인제 시급은 대상이 어 3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가 부지배층, 그리고 또 하나가 인제 국가에 공로를 세운 사람들 또는 왕족들, 이렇게 인제 있고요. 근데 이 시급이라는 게
세습되는 경우도 있지만 세습보다는 주로 한 대에 거쳐 갖고 단대에 거쳐서 줬던 거고, 그다음에 호를 이제 기준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이게 시급이 이제 끝나면 세습이 별로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인제 이 시급지가 이 뭘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노급지로 탈갑 노급주 이름이 변경돼서 이런 사람들이 인제 뭐냐면 관리로서 인제 일을 하면 이 예전에 시급제를 노급지로 해 갖고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있고, 제가 인제 노급하고 시급의 차이점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인제 만들었거든요. 예. 요게 있어요. 관료전, 노급, 그다음에 노급하고 시급도 차이가 있는데, 잠깐만 이게 어디 있나 시급이? 어. 아 제가 이거 예전에 표로 만드는데 여기다 안 집어넣네요. 자, 하여튼 뭐 그렇게 있고, 자 그러면 다시 인제 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죠. 자, 그래서 인제 여기 보면 인제 7 세기 전반까지 지역을 다녀간 시급은 포괄적 지배가 가능했다. 그래서 인제 그 지역을 상당수 영향력을 인제 미쳤다는 거죠. 조세 수치와 노동력 집만은 물론 강산의 채굴, 수공업의 생산과 취득, 각종 해산물의 채취를 상정할 수 있었다. 시급이 호 단위로 지급된 뒤에는 해당 가구가 국가에 부담한 조세와 요역만 수취할 수는 바뀌었다. 그래서 상당히 축소됐다는데, 아마 인제 여기에서 인제 볼 수 있는 7 세기 전반까지는, 그전까지는 주로 인제 요런 경우가 많았어요. 구 지배층들에게 자기의 인제 예전에 통치했던 영역을 멸시 줬기 때문에 시급지로. 그래서 예전 관행대로 인제 지역을 지배하는 방법에 지역을 지배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제 권리를 얻게 된 거죠. 예전처럼 했던 거고요. 근데 어느 정도 인제 체제가 정비되니까 얘네들에게 이제 줬잖아요. 공로를 있거나 왕족들에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전처럼 이제 여기 주면 국가 권력 입장일 때는 세원을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세원도 많이 뺏기고, 얘네들이 또 여기에서 시급제를 바탕으로 해서 독립해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렇게 조세와 요역만 수취할 수 있는 권한으로 바뀌었다. 요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신분왕 때 이후에 토지 제도를 정비하면서 신라 영역 내의 모든 토지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강화된 것은 이와 같은 맥락의 조치였다. 근데 하대가 되면 다시 지역 단위 지급 방식으로 환원되었다. 예. 아마 인제 이거는 그 국가 권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건 형상들이 일어날 수 있고, 당연히 이제 지역 단위의 지역 방식으로 환원되면 이때 인제 7 세기 전반에 이제 이 방식이 그대로 또 뭐냐면 나타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볼 때 인제 중대 때는 이렇게 호 단위를 지급해서 조세와 용역을 수취했던 것은 국가 권력이 강했기 때문에 한 거고, 그리고 인제 이에 대해서 전후로 이렇게 지역 단위로 이게 줬던 것은 이게 뭐냐면 국가 권력이 약할 때 그렇게 했다. 그리고 앞에 부분에서는 그 구지배층들에게 자기의 원래 통치 지역을 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렇게 인제 다 줬던 거고요. 그래서 이 후기 때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그럼 각자 읽어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인제 뭐가 뭐냐면 정정이라는 게 있어요. 예. 한편 722 년에 성동왕 때 처음 백성들의 정정을 지급했다는 기록이 있다. 자, 국가가 백성에게 지급했으므로 정정의 원소유자는 국가이고, 그리고 백성은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 권리만을 갖고 있다는 것에 이걸 토지 국유제를 주장하거나, 그다음에 또 토이 신라 시대 때 당처럼 군전제를 실시해 본 적이 있었다. 자, 그런데 이건 하나의 견해에 불과한 거고요. 통상적인 얘기는 아까처럼 얘기했지만 왕토 사상에 입각해서 모든 토지는 왕의 토지다. 이런 측면에서 인제 뭐냐면 국유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분명히 기록에 보면 민전이라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 왕조차도 민전을 이제 뭐냐면 가지려고 하면 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기록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왕토 사상이라는 거는 토지 소유권을 갖는다는 게 아니라 토지를 통치한다. 그러니까 국가를 통치한 통치권상 의미가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인제 보는 게 통상적인 견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하여튼 뭐 그에 대한 반론들이 인제 이렇게부터 나왔는데, 그러나 이제 성덕왕 때 정정이 중국의 군전제처럼 오랫동안 넓은 범위에서 거쳐서 실시되었다면 이에 대한 지급과 한순한 구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제 이거는 정전의 인제 지급선에 대한 반론이에요. 그러니까 군전제를 했으면 문서상 지급이 있고 또 일정한 기한이나 사망 후에 환수한다는 기록이 있어야지 그것이 인제 있는데 그게 없어. 예.
그게 이제 문제점이죠. 요것도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 밑에 인제 통이 한 통에 주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예. 지급설에 대한 반대 뭐냐면 내용이죠. 정정지급은 그 몇 년 전부터 연달아 일어난 기상이변 때문에 일부 지역에 한정돼 시행됐을 것이다. 민심을 동요를 받기 위해서 인신방편으로 국유지일부나 자연재해에 상폐된 토지를 지급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급설에 입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 추인설에 입각한 거다. 추인설은 일단 민전을 인정해 주고 그다음에 어 토지가 없는 국민들 대상으로 황무지라든지 뭐 등등 해 가지고 "이걸 나눠 줄 거다."라는 이런 추인설에 입각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지급설을 비판하면서 추인설에 입각한 거다. 학계의 공통된 이제 특징이에요. 예. 자, 그런 것도 있고, 자, 국가가 농민들에게 부과한 조세는 곡물, 특산물, 노동력이다. 자, 토목공사나 군역에 동원하는 대상은 정이었고, 정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정남을 의미하죠. 예. 그래서 16세에서 59세까지 해당한다. 근데 이 정남의 기준에 따라서는 시기마다, 국가마다 또 약간씩 다른데, 대개 보면 16세 또는 20세에서 50세, 60세까지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걸 이제 연령대별로 또 남녀별로 해 가지고 6 등급으로 나눴어.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보여 드렸죠, 이 부분은. 여기에서 정남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군역과 요역을 징수하는데, 여기에서 인제 여자, 남자도 하고 이게 또 연령별로 6 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자원은 요길 기준으로, 이 정남을 이렇게 기준으로 봤다. 예. 요걸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어디까지 읽는 거야? 예. 자, 이렇게 연령대의 인구를 파악하여 3 년마다 변동 내용을 기록했다. 자, 세금은 가오불로 부과했는데, 이 가오의 기준에 대해서는 또 두 가지 서 있어요. 편호가 있고 자연호소가 있죠. 예. 자연은 우리가 말대로 이제 5 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걷는 것을 이제 자연호고요. 편호라는 것은 토지의 인제 결수에 따라서 인제 나눈 거, 토지가 많으면 이렇게 인제 나눠서 1 호라도 이렇게 2개 호를 나눠 가지고 이렇게 거둘 수 있고, 또 어떤 소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인제 너무 인제 토지나 호라도 인정수가 없을 수 있잖아. 남정네 같은 게 없을 수 있잖아. 이런 호는 빈곤한 호죠. 빈곤한 호를 하나 묶어 가지고 1 호로 계산했다라는 편호가 있어. 그래서 편호라는 거는 인위적인 그것을 국가가 어떤 국가 기준에 의해서 뭐냐면 인위적으로 나누는 거야. 호를 자연을 인위로 나누는 걸 편호라고 이렇게 있죠. 자, 하여튼 요렇게 인제 개념인데, 가옥으로 인제 불과되고, 가옥을 인제 이때 공역이라고 해요. 이거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영이라고 하죠. 공연. 이게 국가의 토지를 호를 나눌 때 이제 단위가 이제 공연이라고 하고, 공연을 나누는 기준은 요 두 가지 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서원경 부근에 사항을 알려주는 신라 총랑 문서에는 6 등급인 중하연이 있지만 대부분 하하연이 전체 62%를 차지한다. 바깥 논 중에 논의 비중이 제법 높은 촌락이 있는데도 주민 대부분 영세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보통 그 당시에는 이제 뭐 토지 생산량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의 비육도가 큰 차이점이 없었어요. 예. 차이점이 별로 없었어요. 약간만 있었고, 그래서 그 안에서 뭐 상, 중, 하를 가지고 인제 3 등급을 가지고 나눴고요. 그리고 인제 대개 뭐 하등급에 인제 해당하겠죠. 이 비용들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인제 그 이유 때문에 동족 2 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갓 1 결이면 1 결은 면적의 기준으로 해 갖고 있고, 토지의 비용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요게 상중하로 나눴던 거고요. 근데 토지 생산량이 인제 이게 높아지면서 인제 아까 치면서 인제 토지의 절대 면적보다는 생산량, 비육도의 차이에 따라서 인제 크게 커지기 때문에 이게 이적 동세가 되는 거야. 예.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생산량이 낮은 가운데서 주요 인제 조세 수치 기준은 노동력, 그러니까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하는 게 더 맞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토지는 보조적인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고위 귀족들은 정치 사회적 특권과 조세와 영역의 부담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겠지만,
원칙으로 상등호는 등록되어 국가의 수치 대상이 되었다. 자, 하여튼 수치 대상으로서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좀 약간 문제가 있어. 예. 요거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보통 그 수치 대상의 토지는 비중이 낮다고 하는 게 견해거든요. 노동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고대 시대 때는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이제 특수한 견해를 적어 놓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걸 보고요. 가오에 등록했던 토지 고유 현황이 파악되는지 불명확하지만 국가는 전국의 토지 구매를 총납부로 정밀하게 파악했다. 앞에 이제 가오에 등록했던 토지의 보유 현황이 반영하는지 불명확하지만 이건 뭐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죠. 예. 고위 귀족들이 인제 자기 힘을 통해서 뭐 문서를 조작할 수 있고 예 이게 원칙적으로 상등호지만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편허서에 입각해 갖고 토지가 많을 경우에는 나눠 가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편을 이렇게 나눠서. 아니면 또 빈곤 올 경우에는 하나로 해 갖고 1 호로 계산했기 때문에 이걸 인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이건. 그래서 이렇게 했고 국가는 전국적인 토지 규모를 촌락부로 정밀하게 파악했다. 자 농업의 기간 산업이었고 간료전 농업이나 관련 시급 같은 토지제를 운영하면서 정부의 토지 사항에 대한 파악이 필수적이었다. 그다음에 신라 총괄문서에 기록된 토지 중에 연수 유적당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는데 이게 비중이 높고 이걸 이제 민전이라고 하죠. 토지 소유권을 이제 개인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중이 높았다. 연이라는 것은 생산 단위의 가오인데 보통 인제 5 인을 이상으로 하는 게 연이라고 해요, 자연호를. 어 우세한 가족이 하나의 연을 구성할 경우 몇 개의 이제 소가족이 모일 경우 노비 혹은 용작이처럼 예속 노동이 포함된 경우 있다. 그래서 이제 요게도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공연이라는 기준에서 인제 얘기하는 거야. 공연은 국가가 인제 연을 어떻게 해서 생산 단위로 이제 세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 단위를 공연이라고 하는데 보통 연이라는 건 5 인을 기준으로 해 갖고 자연호잖아요. 근데 공연은 기준을 나눌 땐 자연호설도 있고요. 그다음에 편호설도 있는데 여기에서 인제 이 편호설에 입각해서 인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거는요. 예. 자 연수 유족단은 각 가오가 국가로부터 받아서 가진 토지를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제 국유지가 아니라 각 가오가 조상대로 받은 사유지다. 예. 그래서 인제 민전이었다는 거. 신라는 전 국토를 왕의 토지로 간주하는 왕토 사상을 갖고 있었는데 국왕의 토지를 백성들이 빌려 경작금을 써 지대 즉 토지 임대료 명목으로 조세를 받는다는 개념이 붙여진 어 명칭이었다. 근데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왕토 사상이라는 것은 일종의 국가가 통치한다는 그런 개념이지 실제 소유권 국가나 왕이 갖고 있다는 그 개념은 아니에요. 네 간념상 그런 얘기예요, 간념상. 자 그래서 일반 촌락민은 생계가 어려우며 노동력을 파는 용작을 하거나 노비가 되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인제 불국사 석굴암을 짓는데 이런 김대중 설화에 나와 있는데 그다음에 또 그 혼혈 지은의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 보시고 그래서 인제 촌락민이 용작이나 노비가 되어 국가 수치 대상을 벗어나려면 하면서 국가 재정이 부실해졌다. 아마 이 용작이라는 개념은 제가 볼 때 예속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별다른 설명이 없어 가지고 제 나름대로 해석하는데 그래서 이제 권력자 밑에 있는 예속민, 예민 이렇게 이제 보시면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수치 대상이 벗어난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백성에 대한 어떤 이제 뭐냐면 수치가 강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또 파산되고 몰락하는 사람들이 일어났고 이것이 인제 용작인이나 노비로 흡수해서 진골귀족과 사찰이 그들을 이용해 갖고 이제 대토지를 경영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통일신라 말기 때 국가 권력이 이제 약해지면서 중앙 권력이 약해지면서 전반적으로 보이죠. 예. 그래서 인제 요 농장 운영 방식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는데 이거 뭐 각자 읽어 보시고요. 예. 그래서 인제 특히 이제 그 당시에 농장을 이제 많이 운영했던 곳이 사원이야, 사찰. 사원이 막대한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예. 뭐 귀족이라든지 고위 관료들의 원찰이거나 개인 그 가문의 사찰이거나 또는 각종 재물의 토지나 기증을 받아 갖고 운영할 수 있고 또 사원 자체가 고리대나 이런 걸 통해서 인제 뭐냐면 농장을 확대할 수 있는데 아마 인제 그거는 경향이 고려 시대까지 계속 이어진 것 같아요. 고려 시대 보면 사원 경제가 상당히 크잖아요. 이런 것도 인제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통일신라 후기 때 막 농민 반란이 일어나니까
제일 타겟이 됐던 것이 사원이었거든. 예. 돈이 많잖아. 예. 그래서 인제 요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충 이렇게 이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앞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제 고대사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너무 짤막하게 기록돼 있기 때문에 학자마다 그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견해가 상당히 달라지거든요. 예. 토지제도도 마찬가지. 토지제도는 더 그렇죠. 정치사 같은 경우에는 좀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남아 있지 이거는 아예 그냥 몇 개밖에 없고 어차피 민정문서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또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제가 도중마다 제 알고 있는 견해들을 좀 설명을 했어요. 예. 근데 뭐 요렇게 어렵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래서 그냥 통론적인 수준이나 아니면 교과서 수준에서 공부하는 게 가성비 있는 수준의 공부일 것 같아. 더 이상 뭐 이렇게 나오면 해석 여하에 따라서 채점 기준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통론이나 교과서 수준에서만 좀 기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한번 봤고 자 통일신라 문화와 관련된 부분을 보겠습니다. 통일신라 문화와 관련된 내용은 유학도 예전에 나오긴 했는데 주로 인제 불교 관련된 문화들이 많이 나오죠, 불교. 예. 그래서 의상이라든지 원효 여기 나오는데 하여튼 여기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러면 유학의 발달을 볼게요. 자 앞에서 얘기했지만 고대 시대 때 이제 유학은 주로 인제 유교 정치 이념을 포박만 했지 실질적으로 뭐냐면 유교 정치의 이제 이념을 이걸 유교 정치의 유교 정치 이념을 포박만 했을 뿐이지 유교를 가지고 이제 정치 운영은 하진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주로 인제 불교적 논리가 더 강했어요, 정치 논리는. 그러다가 인제 이것이 정치 운영으로서 인제 뭐냐면 자리 잡게 된 것은 고려시대 때요. 고려시대 때 신호 28조 내용 있죠. 여기에서 인제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것이 인제 일종의 생활화된 거 성리학 그다음 성리학이라고 했죠, 조선시대 때. 성리학이 생활화된 것은 17 세기 이후부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교가 점점 잠깐만요. 처음에는 정치 이념으로 포방됐다가 나중에 고려시대는 정치 운영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리고 단순히 정치 운영뿐만 아니라 생활 곳곳에 퍼지기 시작한 거는 양난 직후의 이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대 시대 때는 유교 정치 이념을 포방하고 학교도 세우고 했지만 본격적으로 뭐 정치 운영에 반영됐던 건 아니었다. 그리고 이때 유교라는 것은 주로 이제 도덕적인 성격이 되게 도덕적 뭐 윤리적 성격이 되게 성악을 나누고 그래서 뭐 앞에 이제 뒤에 있는 이제 조선시대처럼 뭐 이기론이 어떻고 그다음에 이거 뭐 심성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아니고 이거는 성리학이 들어와서 그런 거고 요때는 단순히 이제 유교 도덕주의고 윤리적인 측면만 상당히 강조하는 그 유교를 강조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통일신라 시대 유학이 발달했으면 하였으면 유교 경영을 가르치는 교육기관 정비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682년 신문학 때 국학을 설치했는데 자 여기에서 교과를 3가로 나누고 박사 조교를 두어서 교육을 담당하겠다. 자 이때 이제 가르치는 이제 교과 내용은 논어, 호경을 공통 과목으로 해서 예기, 주역, 자전, 모시, 그다음에 상서, 문서 이 사회과를 전공 과목으로 삼았으므로 유학이 진흥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서 좀 눈여볼 게 이제 자전이라는 게 있죠. 자전은 이제 자시전을 의미하죠. 춘추 자시전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모시라고 했는데 이건 시경을 얘기해요, 시경. 시경의 이칭이 모시예요. 자 그다음에 788 년에 그 원성왕 때 국학에서 독서 상품과를 이제 실시했어요. 그 앞에서는 이제 중대 때 실시한 신문학 때 실시한 거고 독서 상품과는 하대 때 실시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원성의 독서 상품과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거든요. 예 03년도 기출문에 나왔어요. 자 하여튼 이게 있는데 독서 상품과라는 관리 채용 시험을 제도에 마련하고 독서의 성격에 따라 3등급을 나눠 인재를 등록했는데 그 과목에 위에 열과 국학의 교과 내용과 오경, 삼사, 제자 백과서 등이 있다. 자 이 독서 상품과 설치는 종래에 인제 뭐냐면
골품 위주의 관리 등을 지향하고 유학의 고향에 따라서 다른 능력 위주의 제도를 마련한 것이었지만 골품 제도가 강경하게 유지되었던 신라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제 대개 고위직 관료 같은 게 진골귀족들이 세습하는 과정에서 중하위직 관리들만 이제 육두품이 나눠가는 그런 형태로 있은 상황에서 그 당시 이제 능력 위주라는 게 제대로 안 됐겠죠. 예. 그래서 골품제에 뭐냐면 높은 벽에 가로막혀서 제대로 안 됐어. 그래서 이게 인제 그 독서상품과는 주로 응하지 않았어요. 진고는 어차피 뭐 응하나 마나 높은 간직을 계속 세습하니까 됐고 육두품이나 그 밑에 있는 두품들은 어차피 뭐 이게 응해봤자 자기가 그 타고난 그 선까지는 못 나가잖아. 골프인제 틀에서 그 올라가는 선까지는 딱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육두품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보다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유학을 갔죠. 도당 유학. 그래서 빈군과에 합격을 해서 당나라 관리가 되는 게 주요 코스였죠.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미래인 교과서에서 한번 찾아서 잠깐 보겠습니다. 예. 자, 미래인 교과서 이제 52페이지 볼게요. 자, 독서상품과 관련된 사료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독서상품을 정하여 원성학대행이죠. 벗을 하게 되는데 춘추 자시전, 예기, 문선 등을 읽어서 그 뜻을 능통한 자 알고 겸하여 노노와 호경을 밝힌 자를 상으로 하고 공내 노노, 호경을 있는 자를 중으로 하고 공내와 호경을 있는 자를 하로 한다. 그래서 삼품을 나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문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상중하로 나누고 했지만 이 진국이조의 반발 때문에 성과를 계속 얻지는 못했다. 예. 자, 그다음에 인제 내용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국학의 설치와 독서상품과의 인제 시시는 유학의 발달과 많은 유학자들 배출을 가능케 했다. 그래서 통일 직후에 그 대표 유학자로서는 강수가 있죠. 예. 강수, 그다음에 설중이 있는데 강수는 뭘로 유명하냐면 외교 문서 작성으로 유명해요. 예. 그래서 대표적인 게 답서린기서가 있어요. 답서린기서. 서린기가 그 당시 문무왕한테 인제 편지를 보냈는데 그의 답장을 강수가 써 줬어요. 이걸 답서린 기소고 상당히 이제 명문장으로 알려져 있죠. 예. 이 답서린 기소가 그래서 삼국사기나 동문선이나 뭐 이런 기록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 강수라는 거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기록에 보면 강수가 이제 그 원래 이름 모르죠. 이 사람이 이제 보니까 왕이 "머리가 단단하게 보인다." 해 가지고 강수라는 별칭을 얻은 거야. 지금 저 국소녀가 부르는 것처럼 그 강수도 이렇게 별칭이야, 별칭. 머리가 단단하다. 예, 강수. 이 사람은 대가야 출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대가야 출신으로. 예. 자, 이렇게 있고 설중은 원효가 잠시 이제 파괴를 했다가 요속공주하고 인제 하룻밤 잤잖아요. 그래서 낳은 아들로 인제 알려져 있는데 설중은 원효의 인제 아들로 그 당시 그 경사에 널리 통하고 문장에 그 뭐냐면 능하였다고 한다. 설중은 한자의 뜻과 음을 따서 우리말을 표현하는 이들을 정리했고요. 그가 이제 신문학 때 인제 말한 하완계, 하완계는 뭐 장미꽃이니 뭐 해 갖고 이제 그런 건데 예전에 국어 시간에 그 얘기했던 거죠. 하여튼 그것을 군주에게 도덕 정치를 요구한 요구 사상 도덕 정치를 요구하는 유교 사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하완계에도 볼 수 있듯이 고대 시대 때 유교는 요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는 것들이 특징이다. 요걸 좀 같이 기억도 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통일신라의 인제 전성기 성동왕 때 진골귀족이 썼던 김대문. 이 김대문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최치원하고 비교해서. 최치원은 그 하대 사람이고 그다음에 김대문은 중대 사람이에요. 중대. 그래서 이 김대문은 그 출신이 진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정통문화, 여기에서 정통문화라는 건 골품제를 중심으로 한 진골 중심의 정통문화죠. 그걸 바탕으로 기록을 많이 남겼는데 여기 대표적인 게 계림 작전. 계림이라는 것은 신라의 이칭이죠. 그다음에 고승전.
그래서 예전에 유명한 승려들을 이제 전기 형식으로 만든 거고, 하랑세기, 하랑제의 일대기인데 최근에 이 하랑세기가 이제 발견되고, 이게 뭐냐면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죠. 악본, 한상기, 이 사람이 이제 한산주에 총독 갔을 때 그 썼던 것이 한상기야. 자,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아쉽게도 이런 것들이 남아 있지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그 책이 넘어와서 신라 역사지리 풍토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걸 알 수 있는데 남아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삼국사기 같은 기록이 있죠. 삼국사기나 뭐 삼국유사나 이런 데 1차 사료로 쓰여졌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걸 이제 알 수 있는 게 이제 예전에도 한번 기출문제 나왔는데, 그때 이제 삼국사기를 쓸 때 김부식이 논평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뒤에 하대 최치원과 이제 그 김대문을 이제 막 논평하면서, 김대문이 이제 썼던 글 보니까 뭐 거서관, 차창호, 이사금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예전의 기록을 알 수 있었는데, 여기 뒤에 보니까 인제 그 누구야, 최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 다 없고 다 왕으로 인제 호칭해 갖고 이제 불렸죠, 중국식으로. 그래서 그걸 비판하면서, 최치원을 비판하면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서관, 차창호, 이사금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던 거는, 알고 있는 거는 이 김대문이 쓴 책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래 갖고 마립간이라는 칭호나 거서관이나 이사금. 그래서 김대문이 마립간에 대해서 인제 정의를 내렸죠. 마립간은 큰 말뚝의 의미고, 상석의 말뚝, 큰 말뚝을 마립간에 마립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간이라는 것은 수장이니까, 그래서 마립이라는 건 큰 말뚝을 의미하며 상성에 큰 말뚝이 있는데 거기에 앉아 있는 간을 마립간이라고 한다 하면서 어원이 설명돼 있는데, 이건 다 김대문의 글을 발췌해서 김부식이 쓴 거야, 삼국사기에다가.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이와 같이 당시의 신라인들은 자기 문화를 의식하고 있었던, 의식할 수 있었던 것은 신라 문화가 당의 것을 모방하는 단계에서보다 이미 벗어날 만큼 성장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있는데, 여기는 뭐 좀 그런데, 지금 김대문은 일단 뭐 신라의 정통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문화를 정리하려고 했다, 이런 것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근데 신라 하대에 들어가면서 좀 약간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지죠. 한편 신라 하대에 도당 유학이 활발해지면서 당의 빈곤가,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자, 학교 가면서 그곳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유명한 유학자도 많았다. 예. 그래 갖고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최치원 같은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채원이나 뭐 최치원 이런 사람은 삼체라고 하죠, 또. 그 대표적인 학생들이 김웅경, 그다음에 김각이, 그다음에 뭐 최치원 있는데, 특히 인제 최치원은 당에서 급제하고 여러 간직에 역임한 후 귀국해서 진성 여왕의 시무 10조를 올렸다. 올려 정치의 혼란을 시정하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벗을 버리고 해인사로 여행을 보내면서 많은 저술을 남겼다, 이렇게 있죠. 그래 갖고 인제 요 시무십조를 그 당시 진서왕이 삼국사에 보면 받아들였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학자들 볼 때는 그게 시행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의 저술로서는 중상복귀, 그다음에 개원작경, 그다음에 개원필경, 그다음에 재앙연대정, 문집, 이런 이제 30권 등이 있으나, 지금 개원필경과 그다음에 예 랑해한 상비, 이런 것들이 비문만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재앙연대적 관련된 내용이 인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서 언급되긴 해요. 근데 이제 앞에서 이제 삼국사기에서는 여기를 모든 이제 그 신라 왕들 친구들 왕으로 공쳐 놨기 때문에 비판을 받죠. 예. 그래서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부분이야, 요거 부분이. 그때 인제 뭐냐면 비판의 기준이 됐던 게 6.16 기준 수리부작이라는 게 있어요, 수리부작. 있는 그대로 쓴다. 이게 그 공자가 말했던 거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개원필경에 지금 남아 있는 게 뭐냐면 토왕소 견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당나라 인제 간직을 가지고 있을 때, 당나라 가지고 있을 때 항소에 나뉘었죠.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항소 잘못 적었네 이거. 그 항소를 이제 격하는, 비판하는 그 길을 쓴 책이 있어, 내용이. 그래서
항소를 비판하는 경문, 돌려서 보는 그 문서란 뜻인데, 하여튼 이 계원 필경에 통항소 견문이라는 책이 내용이 있다. 여기 좀 기억을 같이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들 유학자 중에 육두품 출신이 많은 게 특징이다. 왜냐면 진골 귀족들은 당연히 이제 도당 유학을 안 가겠죠.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 만하니까. 그래서 주로 인제 예매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육두품 출신들이 뭐냐면 되게 갔다. 예, 도당 유학을 많이 갔다는 거죠. 자, 강수와 설종은 육두품이었고 최치원, 최승호, 최원희 등의 그거다. 요걸 이제 삼체라고 하거든요. 예. 그 최치원은 인제 그 뭐냐면 그 도피 생활을 했고, 최승호하고 인제 최원희 같은 경우에 각각 인제 후백제 뭐 그 당시 이제 그 고려에 인제 들어가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인제 있고, 그 육두품 출신들은 국학을 입학하거나 도당하여 유학하고 유학자가 되는 사람이 특히 많았던 것이다. 자, 이런 육두품 출신들은 골폰사의 신분 제약을 학문적 능력에 의해서 극복하려고 했고, 진골 귀족들로서는 이들을 행정적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들의 수학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그러나 육두품 출신들에 의해 담당된 신라 유교는 결국 고품질을 비판하고 사회 모순을 개혁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겠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최치원 같은 경우에 보면, 최치원은 김대문과 달리 신라의 정통 문화를 대표하는, 이건 왜 골품제 중심의 문화잖아. 그러니까 이걸 유학을 도입해서 그걸 통해서 뭐냐면 이게 이제 신라 문화를 바꾸려고 했던 거다. 그래서 앞에서 인제 제왕연대적에서 그 왕의 칭호를 사용했던 이유가 모두 이런 신라의 문화를 깎아내린 것보다는 오히려 신라의 문화를 유교 문화로 이렇게 만들어서 좀 높이려고 했던 것에서 왕의 칭호를 또 사용했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뭐 해석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자, 하여튼 신라 후기의 유교는 진골 중심의 신라 사회에 대한 비판하고 도전하는 사상적 기반이 되는데, 이거는 유교뿐만 아니라 신라 후기 때는 모든 사상이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당시 선종도 그렇고 그다음에 풍수지리설도 그렇고 다 이제 뭐냐면 반신라적인 경향을 띠게 되죠. 이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사상도 그렇게 이제 흐르게 돼요. 예. 뭐 이렇게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렇지만 이제 육토품은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이들도 이제 골품제의 어떤 모순 속에 여러 가지 제약도 있지만, 그렇지만 진골을 제외하고는 또 위에 상위 계층 아니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또 골품제 안에서도 물론 진골보다는 차별받긴 했지만 나름대로 특권 집단이에요, 이들은. 음. 집단이기 때문에 이들의 인제 반신라적 경향이 되게 적극적인보다는 소극적에 머물렀다. 소극적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신라 하대 때 이제 반신라 새로운 사회를 준비하는 거는 육두품보다는 주로 호적계층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요거 관련된 내용이 뒤에 있으니까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예. 한가 문화인데, 한가는 인제 명칭 자체가 뭐예요? 항이라는 것은 이게 시골 한자잖아요. 이게 시골랑은 왜 이게 한가에 이렇게 이런 명칭을 붙였냐면, 우리 중국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병방에 있는 시골이란 뜻이야. 그래서 시골에서 지은 글이다. 그래서 시골에서 지은 가다. 노래다 해서 한가라고 해요. 한가. 하여튼 이런 의미에서 있는데 이 표현 좀 기억을 해 두세요. 그래서 중화 사상이 입각해서 우리는 병방에 있는 오락기 국가이기 때문에 저쪽이 중국이 중앙이고 우리는 시골이다. 고을이다. 이러면서 향자를 많이 붙어. 항약이라는 것도 그렇고 한가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항직도 그렇고 그 의미예요. 예. 그래서 인제 한가가 있는데, 한가는 우리가 이제 다룰 부분은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다만 이제 삼국유사에 뭐 이런 한가 작품들이 많이 남아 있다. 그리고 인제 이런 것들은 인제 뭐 승려라든지 그다음에 하랑사에 대해서 많은 작품을 남겼다. 뭐 그 정도만 좀 기억을 해 두시고 네, 넘어갈게요. 예. 자, 그다음에 불교의 흥령 관련된 부분을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중요하죠. 여기에서 인제 기출문제 많이 나오는데, 요거 하기 전에 인제 첫 번째 인지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지문은 68 번입니다. 예. 첫 번째 인지문 68 번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예전에 나온 것들 보면 주로 의상하고 원효에서 많이 나와요. 의상과 원효의 사상에서 상당히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인제 요거 봐 두셔야 될 텐데, 자, 일단은 인제 이거 설명하는데 제가 뭐 불교 사상 전문가도 아니고 이기 때문에 그냥 교과서나 인제
이런 통론 중심으로만 좀 볼게요. 그리고 요 불교 관련된 내용은 그 어디에 또 자세히 되어 있냐면 구특강에 보면 불교 관련된 내용이 자세히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내용이 좀 어렵게 적혀 있어. 되게 심도 있고. 그래서 '굳이 그것까지 볼 필요 있나.' 생각해 갖고 뺐어요. 예. 요 부분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제 통론이나 뭐 교과서, 그다음에 요번에 인제 그 시민한국사 정도 요렇게 이제 보고 넘어갈게요, 요 부분은요. 예. 자, 근데 이제 요거는 좀 쉬었다가 인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